자, 이제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은, 제가 표시를 안 했죠? 표시를 안 했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착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배려해서 표시를 안 했어요. 사실은 이것도 표시하고 싶었어요. 이 정도는 맞춰야 된다. 왜냐면, 자, 수요곡선하고 공급곡선의 이동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거 분명히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일관되게 이제 한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뭐예요? 증가죠. 수요든 공급이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뭐예요? 증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수업할 때는 이제 좌우로만 얘기를 해요. 좌우로만 얘기를 해야 덜 헷갈리니까. 왼쪽으로 가면 감소. 이것도 왼쪽으로 가면 감소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게 수요의 경우에는 증가가 상향하고 같아요. 근데 공급의 경우에는 증가가 하향과 같아요. 그래서 상하로 얘기를 할 때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목재 공장을 규제를 해요. 부의 외부를 발생시킨다고. 목재 공장을 규제를 하면은 공급이 어떻게 해요? 공급이 줄죠? 공급이 줄면은 그게 하향 이동이 아니라 상향 이동과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착각을 해서 순간적으로 이게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번 틀렸으니까 뭐 학생이 뭐 공부하다 이렇게 시험 치다가 틀릴 수 있는 거죠. 그 전쟁 병법에 있나요? 병법에 뭐 한번 그렇게 전투에 질 수도 있고 한번 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병가지 상사다.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한번 틀려서 봤으니까 다음에 안 틀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틀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앞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문제는 실전에서 틀리는 거죠.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면은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죠. 아, 여기서 틀렸었구나. 그래서 1번은 지금 표시를 안 했던 거요. 근데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지역지구재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기법의 하나로 사용된다. 근데 혹시 1번을 체크 안 하고 2번을 하셨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크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지역지구재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 이 지역지구재의 목적이 제일 많이 출제된다 그랬어요. 지역지구재 중에서. 근데 다른 건 놔두고 이걸 했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2번 맞고요. 3번의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죠. 의도하지 않는 것이고요.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서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도 있고요. 정의 외부, 부의 외부를 다른 말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죠. 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12번의 경우는 개발권 양도제죠. 자,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토지 소유권은 현재의 이용권과 장래 개발권으로 분리할 수가 있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현재 이용권하고. 그리고 앞으로 개발하는 거는 그 자리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죠. 그 개발권을 이전해서 다른 곳에서 개발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개발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장래 개발권으로 분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도 적용 가능하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형평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개발 가능 지역의 과밀 등으로 인하여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죠.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아까 했듯이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 가능하도록 해서 규제로 인한 손실을 개발권의 부여로 보상하고자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13번은 이거는 합의 시간 같이, 자, 이거는 제가 표시를 안 했죠. 아직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화폐시간 가치에서는 모두 6개잖아요. 일시불 매가계수, 일시불 현가계수, 연금 매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감채기금계수, 저당상수, 이렇게요. 요 역수관계 있고 역수관계죠. 그래서 어떤 제 글을 읽으면 이게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로 나누어야 되고요. 한 번이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여러 번이면 이제 매월 또는 매년 뭔가가 불입되는 금액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매년 또는 매월 불입되는 금액을 문제에서 알려주면 뭘 묻는 거예요? 목돈을 묻는 거예요. 그 매년 들어가는 금액을 알려주면은. 근데 그게 미래 목돈을 물으면 연금 내가계수가 필요하고, 현재 목돈을 물으면 연금 현가계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뭐를 묻는 거예요? 매월 불입되는 그 금액을 묻는 거예요. 이거는 푼돈을 묻는 거죠. 근데 그 푼돈이 미래돈을 기준으로 푼돈을 물으면 감채인계수, 현재 돈을 기준으로 푼돈을 물으면 저당상수예요. 이걸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형태로 출제되더라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1번 지문을 보시면은 주택 구입을 위해서요. 그것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그렇게 구입을 해 주택 자금을 차입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잖아요. 이거는 푼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계산하는 거고, 현재 돈을 빌려서 쪼개는 거니까 저당상수. 그걸 떠나서라도 원리금 균등하면은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저당상수가 나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현재 5억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 그 5억을 어디다 써놔야 돼요? 여기다 써놔야죠. 여기다가. 여기다 써놓으면은 질문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질문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지금 5억만 놓고 보면은 조금 전에처럼 쪼갠 돈 계산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저당상수고요.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이거를 물으면 뭐예요? 한 번에 한 번. 일시불 한 번. 그죠? 한 번에 한 번. 매번이 없어요, 금액이. 그럼 일시불에 무슨 계수? 매가계수, 미래계수. 이건 뭐, 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가 얼마나 막 안타깝겠어요. 이거 막, 이걸 잘 못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찾아오시라고, 안 되면. 저희 안타까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찾아오시라고. 자, 아무튼, 자, 여기서, 5억이, 현재 5억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매년 5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5억이 매년이 아니라 그냥 금액이 5%씩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가격이. 그래서 이때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년 5억이 아니잖아요. 가격이 5%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언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어요? 10년 후에 가격을 산정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옳은 말이에요. 그럼 3번은 뭘까요?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퇴직금이에요. 매월 연금 형태로. 그러면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 아니에요? 일시불이 아니잖아요. 그죠? 매월 불입되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금액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퇴직 시 일시불로 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일시불로 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목돈 계산하는 거죠. 현재 목돈 계산해야 돼요? 미래 목돈 계산해야 돼요? 현재 목돈이에요. 현재 목돈. 미래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뭘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요. 내가 있는 위치는 여기고 앞으로 퇴직할 거 생각해가지고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미래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연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퇴직하게 되면 퇴직 시 이후부터 연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 시점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시점에서는 미래일지 몰라도 이 현금 흐름의 위치로 봐서는
현재 위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3번 하신 분들은 그런 착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나요 정말로? 아 그렇군요.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4번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10년 후에다가 뭘 갖다 놔야 돼요? 10년 후에 1억을 갖다 놔야 돼요. 이게 매년 말 1억이에요? 10년 후 1억이에요? 10년 후 1억이죠. 매년 말 1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1억을 갖다 놓으라고요. 자, 10년 후에 1억을 갖다 놓으면 이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물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뭘 물을 수도 있어요? 쪼갠 걸 물을 수 있잖아요. 맞나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면은 일시불이 나와야 돼요. 일시불 무슨 계수? 현가계수고. 요거는 미랫돈을 쪼개는 거죠. 미랫돈을 쪼개는 건 감책임계수. 이렇게. 이제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될까요? 네.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 나누고 그 여러 번 중에서 목돈을 묻느냐 푼돈을 묻느냐 이렇게 하면은 쉬워요. 안 되면 오늘 남으세요. 아시겠죠? 오늘 점심 먹고 나머지 공부해야 돼요. 자, 다음에 5번 지문은 연금의 현가 계수는 감치임 계수 역수가 아니라 저당 상수 역수죠. 정답은 3번,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뭐예요? 임대료 규제 계산이죠. 임대료 규제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거. 첫째,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거죠. 둘째, 대입한 결과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으면 뭐고요? 초과 수요 얼마 대답하면 되고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으면 뭐예요?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초과 공급 얼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으로 계산이 된다는 의미는 규제 가격의 위치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곳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는 아무 효과 없다요. 간단한 거죠. QD는 얼마예요? 1300 마이너스 3P고 QS는 200 플러스 2P 해서 규제 가격의 위치는 250이에요. 대입을 하면은 250 곱하기 3이니까 750이고 1300에서 750을 빼면은 550이고 이거는 250을 넣으면 500이고 더하면은 700이고 자 그러면은 공급량이 더 많죠. 그래서 아무 효과 없다 해야 되는데 초과 공급 150 이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쉽죠? 이거는 그냥 숫자만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숫자만 보면은 울렁증이 있어도 이런 거는 좀 그래도 해야 하잖아요. 글자를 읽을 수는 있잖아요. 문제는 읽을 수 있잖아요. 문제를 읽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읽고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말 안 들을 태세네. 그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다음에 15번은 자 이거 보세요. 아까 3번 보세요. 3번 적합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적절해야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된다. 내부 구성 요소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적합의 원칙은 내부 관련 원칙이니까 그게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3번 틀렸고 1번은 기여의 원칙 나오죠. 기여의 원칙 할 때마다 제가 이거 많이 그렸죠. 이렇게 이거 그랬죠. 이거 앞토지 소유자한테 만큼 사가지고 자료형 토지 이때 요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시장 가격을 못 사고 한정 가격이다. 요 한정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는 요 뒤 토지 가격 상승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기여하는 정도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서 이게 병합 분할 가능성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얘는 병합 분할 가능성하고 이렇게 다 관련 지어서 이렇게 했다고요. 됐나요? 자, 근데 그 지문의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용도 다양성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런 측면이에요. 어떤 토지를 사용을 할 때 이런 용도 저런 용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갖고 있는 땅에 뭐 원룸주택을 지을 건지 빌라를 지을 건지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 점포를 지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어떤 용도로 지을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거예요? 그 가치가 가장 높도록 해야 제일 잘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최유효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그 가치가 가장 높도록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높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용도가 다양하니까 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 병합 분할 가능성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용도 다양성도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2번에 적합의 원칙과 최유효용 원칙은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유라고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동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적합의 원칙은 뭐 때문에 동산에 적용 안 돼요? 부동성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죠. 자동차 같은 거 인근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동산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잖아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용도 다양성도 마찬가지예요. 최유효용. 이거는 이제 용도 다양성. 최유효용 원칙도 마찬가지. 용도 다양한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물건들 어떻습니까? 동산. 대부분의 동산은 용도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동산은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어떤 물건의 이제 쓰임새가 대체로 하나에 하나. 그죠? 어떤 사람은 책을 100에 삼기도 해요. 아무튼 근데 부동산은 다양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에요. 근데 다른 거는 동산에도 적용이 돼요. 대체 원칙. 과일, 뭐 사과를 먹을 건가 귤을 먹을 건가. 동산은 대체로 다 대체 가능해요. 그죠?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죠. 이게 이제 용도가 대체 원칙 마찬가지 되고요. 또 뭐 기여의 원칙 또는 균형의 원칙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동산에도 적용이 됩니다. 수요 공급 원칙 이런 것들 다 동산에도 적용이 돼요. 다음에 그 4번의 경우는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 시점순 이건 뭐 너무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체 원칙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 간의 용도, 효용, 가격 등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대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은 부동산 투자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4번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아까 동그라미 아까 번호 이렇게 해서 체크한 거 여러분이 보셔도 이 정도는 맞춰야 될 것 같죠. 어렵지 않은 거죠. 다들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16번은 그 4번에 부동산 투자는 항상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틀렸잖아요. 대체로 그런 거지 반드시는 아니다 이 말이죠. 다음에 1번은 미래는 불확실함으로 투자라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분산 투자를 하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임대료 영향 미치죠. 공실률도 수익률에 영향 미치고 운영비용, 융자 비율, 이자율, 세율, 부동산 가격 변화율 뭐 다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투자 장점으로는 지렛대 효과, 절세, 구매력 보호, 소유금지 이건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5번의 전통적 자산 산분법도 분산 투자의 하나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17번도 보세요. 앞에 5번 앞에 말씀드렸듯이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잖아요. 그 변이계수는 공식이 뭐죠? 분자에는 위험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수익을 나타내는 뭐예요? 수익을 나타내는
평균분의 표준편차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예, 중요한 겁니다. 그 값이 클수록 분자가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 그 다음에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말하며 표준편차나 분산의 크기로 측정하죠. 표준편차, 분산은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란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말하며 요거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다면 투자안을 채택하는 거죠. 자, 요거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수업을 할 때는 늘 이렇게 하죠. 이거 이제 순수내에서 얘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이게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앞에 놓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얘를 주어로 사용해요. 주어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 요구 수익률을 주어로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으면 기각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니란 얘기죠. 채택을 해야 돼. 지금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으면서 얘가 주어가 됐기 때문에 채택이에요. 아시겠죠?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라고요. 제가 일부러 지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평소처럼 안 하고. 왜냐하면 여기에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일부러 제가 위치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틀리셨다면은 나중에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두 개를 서로 비교할 때 수탄이 더 크다, 공탄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거 할 때는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부등호 방향을 써놓고 판단하는 게 덜 이제 위험해요. 써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틀려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저도 틀려봤기 때문에 이렇게 다 틀려본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지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3번인가요? 민감도 분석에서 민감도가 큰 투자안일수록 위험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민감도라는 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 이게 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다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크지나 항상 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우리 위험 수익 비례 관계라고 하죠. 위험 수익 비례 관계. 그건 위험이 커질수록 대체로 뭐가 커져요? 수익도 커지죠. 이게 항상 이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했죠. 일반적으로.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크다. 그러면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혹시 세계 랭킹 1, 2 스포츠 선수들 말씀 예를 든 적 있나요? 랭킹 순위가 앞선 선수들. 랭킹 순위가 앞선 선수들은 그만큼 성적이 좋은 거잖아요. 좋으니까 이렇게 앞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수들이 모든 대회에서 좀 랭킹 1위 선수가 모든 대회에서 1위 하나요?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점수가 적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 다른 선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몇 번 정도는. 근데 대체로는 누가 점수가 더 잘 나와요? 랭킹 순위가 앞선 사람이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균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이 선입니다. 선.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못 나올 때 다른 선수가 더 잘 나오게 되면은 랭킹이 떨어지더라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늘상 나오면은 그 선수가 1등이 되는 거죠. 그 늘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어쩌다 발생하는 위험을 무슨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이라 그래요. 어쩌다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어떤 회사가 소송에 걸린다거나 이러한 현상들은 체계적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고려하게 되면은 위험이 크면서도 수익이 작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을 생각하면. 그럼 위험 수익 비례 관계, 이 비례 관계에서 말하는 위험은, 비례에서 말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일까요? 비체계적 위험일까요? 이때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러죠.
비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죠. 어쩌다가 발생하는 비체계적 위험을 고려해버리면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위험 수익 비례관계에서 말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입니다. 다음에 그 5번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5번 이게 정답이고요. 4번은 그렇게 좀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에 18번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포트폴리오를 통해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줄일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음에 상관계수가 1인 경우 분산 투자 효과는 나타나지 않죠. 다음에 포트폴리오란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개의 자산을 비합한 거 맞고요. 다음에 두 투자 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높게 나타난다. 맞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완벽하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 자산 3분법도 포트폴리오 한 가지나 최적의 자산 배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자, 요거는 이제 표시를 안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의외로 3번 지문에 대한 그 첫 번째 표현, 그 표현에 대해서 잘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나왔는데 이게 경제 주체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말할까요? 수요 공급자를 말해요. 수요 공급자들이 경제 주체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말해요. 여기에 이제 경우에 따라 정부를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가끔 가다가. 대부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수요자, 공급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뭐를 예상하고 있어요? 가격 상승을 예상해요. 상승 예상. 상승 예상하면은 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급자들은 줄이잖아요. 이 소리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균형에 이동해서 1, 2, 3, 4 했잖아요. 지난주에는 1, 2, 3, 4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뭐도 이동하고 뭐도 이동하는 거예요. 수요도 이동하고 공급도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금 5번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거였어요. 수업 시간에 이론 정리할 때. 6번은 수요 증가할 때 공급은 감소하는 거고, 여기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여기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도 감소하는 거였죠. 이럴 때 균형량과 균형 가격을 묻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둘 다 증가냐? 여기는 증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알 수 없다가 된다 그랬죠.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알 수 있으려면은 이쪽이 더 큰지 저쪽이 더 큰지를 얘기를 해야 알 수 있다 그랬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는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 모두가 가격 상승 요인이에요. 가격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가격이 상승합니다. 근데 그때는 여기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으려면은 이쪽이 더 큰지 이쪽이 더 큰지를 문제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뭐를 알 수 없고요. 경량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둘 다 가격 하락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균형 가격은 당연히 하락이에요. 둘 다 하락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감소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니까 균형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6번에 해당하는 거죠. 6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균형량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틀렸다는 거는 지금 둘 중에 하나죠. 경제 주체들이 모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이 말 뜻을 몰랐거나 아니면은 이 내용을 모르거나. 근데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는 어디 연결고리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라고요. 내가 이 내용 자체를 모른다. 아직.
이 내용 자체를 아직 모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동영상을 더 듣거나 해야 되는 거죠. 공부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론을 다 알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지금 여기 문제를 풀 때 뭔가 연결고리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3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근데 1번에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주택 매수자 수라든가 대체재 가격이라든가 보완재 가격, 관련재 가격이죠. 그리고 시장 변동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 뭐 이런 것들은 수요 결정 요인에 해당하죠. 그다음에 4번에 공급량이 증가됨에 따라 생산비가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수요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증대시키면서 임대료도 상승시킨다. 자, 요거는 좀 어려워요. 이런 건 좀 어려운데 일단 밑에 5번부터 보고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경우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상승한다.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은 공급 감소죠. 공급 감소. 공급 감소 4번이었죠. 예, 요거는 어느 하나만 할 때 이제 균형량 감소하면서 균형가격 상승 그거예요. 그죠? 자, 근데 4번은 뭔가 하면은 4번도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을 거예요. 한 번쯤은. 이게 이제 그 비용 증가 산업이요. 그 4번 지문은 비용 증가 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비용 증가 산업. 자, 여기 이제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말이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가죠. 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수요 결정 요인 중에 뭔가가 변해서 수요 곡선이 이동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생산 원가는 그대로 있는데 수요 요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만큼의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얻으면은 공급자들은 돈이 되니까 생산 설비를 더 늘리거나 새로운 공급자가 들어오거나 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해요. 우측으로 이동한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시장의 물량이 더 많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올랐던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이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올랐던 가격이 내려가면서 초과이윤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공급을 이렇게 증가시킨다는 것은 그 자재 납품하는 회사한테는 자재를 더 많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럼 자재 납품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주문 넣던 양보다는 더 많은 양이 지금 주문 들어오고 있고요. 납품하는 회사에. 새로운 사람도 와서 자재 좀 팔아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게 보통, 그게 바로 비용 증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이 증가한다면 더 높은 가격으로 사가지고 와야 돼, 이제.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물건을 만들어 내놓으면은 제품 가격은 떨어지는데, 원가는 올라가. 이러면은, 옛날 원가에 못 맞춰요. 옛날 원가에 못 맞추고, 이게 이 정도쯤에서 멈춰야 돼요. 여기까지 못 온다고요. 여기서 멈추게 된다고요.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놔도 처음 위치까지는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원가가 이제 올라간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돼, 이런 식이. 이게 이제 장기 공급 곡선이라는 거예요. 장기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용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생산 요소 가격이, 자재 가격이. 자재 가격이 변함이 없다면 뭐예요? 장기 공급 곡선은 수평이에요, 수평. 그걸 말하는 난이도가 좀 높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 그렇게 됐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가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수요 증가는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증대시키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그 20번 계산 문제는 다 됐죠. 3번은 아까 틀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세후연금 수지를 묻고 있죠. 이 세후연금 수지를 물을 때는 이제 관건이 뭐예요? 관건이
영업소득세. 그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가유순전후에서 맨 끝에 걸 묻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쭉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따로 순대이감을 해야 되죠. 순대이감을 해야 돼. 이게.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순영업소득부터 알려주고 있죠. 순영업소득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1억 2천만 원. 자, 근데 거기 재산세를 조심해야죠. 재산세는 함정이에요. 왜냐면은 요 위에서 순 내려올 때 영업경비를 빼죠. 이 영업경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빠진 거예요.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연간 융자 월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월부금 안에 원금이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빼면은 이 말이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6천만 원 남죠. 이게 세전이 6천이라는 얘기죠. 자, 세전 6천에서 이제 뭘 빼야 되는 거예요?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는 거죠. 그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게 순영업소득 1억 2천만 원에서 대체충당금 있으면 고려하고 없으면 고려하지 않고요. 이자 비용을 따로 떼내야 되죠. 이게 원금이자가 6천인데 이자가 따로 5천이라고 돼 있죠. 이자 5천만 원 빼고 이자 빼고 감가상각비가 2,500 빼면 7,500을 빼야 되니까 여기가 4,500이 되겠죠. 4,500에 뭘 곱하고요? 0.3을 곱해서 1,350을 빼는 거죠. 이게 1,350을 빼면 이제 4,650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 21번은 뭐 합의성 같이 고려하지 않는 거 순순해 해서 형가 5번이 정답이죠. 또 순순의 순을 또 순소득 순수로 가면 또 안 되죠.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렇게만 외우면 또 5번을 또 순자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22번 계산 문제인데요. 자, 이 22번 계산 문제는 지금 보세요. 읽어보세요.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 안 중 순형가법으로 판단하는 경우 타당한 투자안을 묻고 있죠. 순형가법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판단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순형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자, 순형가가 0이라는 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딱 만족되는 수준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순형가가 0보다 크면은 요구 수익률이 만족되고도 남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순형가 크기 순서를 묻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타당한 것이 뭐냐를 묻고 있죠. 크기 순서를 묻는다면은 정확하게 그 숫자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열을 하죠. 근데 이거는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만 묻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기 할인율이 제시가 되어 있죠. 할인율 10%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의미해요. 요구 수익률. 순형가법에서의 할인율은 뭐라고요? 순형가법에서의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걸로 할인하라는 얘기는 그걸로 할인해서 그 값이 0이면 거기에 10%가 딱 만족되는구나. 예, 순형가가 0보다 크면은 뭐예요? 요구 수익률보다 높구나. 이 소리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은 할인을 한 후에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는 10%가 만족되는지 안 되는지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그 투자 금액이 A가 4,500 투자되죠. 4,500 투자되면은 10%가 얼마예요? 450이잖아요. 그 450만큼 수익이 나면은 타당한 거고 안 되면은 타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4,500에 450을 수익을 내면은 4,950이잖아요.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면 두 번째는 5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5,500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3,800은 380은 돼야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00은
2200이 돼야 되잖아요. 넘죠? 됐나요? A와 D가 타당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방법 알려드리면 어디는 막 박수도 쳐주더라고요. 꼭 이렇게 또 옆구리 찔러 저를 또 받아야 돼.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개념을. 뭔 뜻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게 10%가 아니라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6%다, 뭐 7%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5천에 곱하기 1.07 하면 되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아, 이게 되는구나, 안 되는가, 그것만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건 수익성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성 지수법으로 판단할 때도 그 곱하기 1.07에서 그거보다 크면은 지수가 1보다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만 판단할 거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크기 순서를 물을 때에는 해야 돼요.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 이런 방법으로 하는, 이런 때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푸는구나를 생각하신다. 됐죠? 좀 쉴까요? 좀 쉬겠습니다.